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골목 어귀마다 수선집 하나씩은 꼭 있었던 그 시절을요. 유리문 너머로 고개 숙인 아줌마가 재봉틀 앞에 앉아 있고 가게 안에선 늘 드르륵 드르륵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경쾌한 소리가 들려왔던 그때 말이에요. 저는 그 골목 한가운데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살았다기보다는 그곳에서 기워졌다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제 이름은 김순옥. 올해 72입니다. 19에 시집와서 20살부터 재봉틀 앞에 앉았으니 어느새 내 인생의 절반이 훌쩍 넘는 세월을 그 좁은 가게 안에서 보냈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수선집 아줌마라 불렀고 나중엔 수선집 할머니가 됐지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화려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은 평범한 수선사의 이야기지만요.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잠시 제 낡은 재봉틀 앞으로 와 앉아주세요.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놓고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에이, 이게 뭐야? 실밥이 다 삐뚤빼뚤하잖아. 시어머니의 호통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20살 갓 시집온 새댁이었던 제 손은 바늘을 잡을 때마다 후들후들 떨렸어요. 시집살이가 워낙 고되다 보니 낮엔 밭일에 집안일에 치이고 밤에야 겨우 재봉틀 앞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파김치가 된 상태에서 바늘땀을 맞춘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흑흑. 남편 작업복 무릎에 난 구멍을 기우다가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붉은 피가 천에 번졌어요. 황급히 입에 손가락을 넣고 빨았지만 이미 천엔 빨갛게 얼룩이 졌습니다. 큰일 났다. 또 혼나겠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재봉틀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시집살이가 서러워서? 아니, 그것보다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였어요. 친정에서는 공부만 시키셨거든요. 바느질이고 뭐고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 울어? 또 뭐가 잘못됐어?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도 못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계시던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더니 제 옆에 털썩 앉으셨어요. 손 줘봐. 네. 손 달라니까. 떨리는 손을 내밀자 시어머니는 제 손가락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바늘에 찔린 자국이 몇 개나 났더랬죠. 아이고, 이것 봐라. 손이 온통 구멍 천지네. 그 말에 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호가, 바느질이라는 게 말이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도 내 나이 때 손가락 1000번도 넘게 찔렸다. 정말요? 그럼. 근데 그렇게 찔리고 찔리다 보면 어느 순간 손가락이 알아. 바늘이 어디로 갈지를 말이야. 그때부터는 안 찔려. 손이 기억하거든. 시어머니는 제 손을 놓으시며 천천히 일어서셨어요. 내일부터 내가 내 옆에서 봐줄게. 천천히 배워. 조급해하지 말고. 그날 밤 이후로 제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정말로 제 옆에 앉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봐라. 실을 이렇게 당기면 천이 주름지잖아. 힘을 빼. 천이 가라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아, 네. 바늘은 무서워하지 마. 내가 무서워하면 바늘도 삐뚤어져. 당당하게 밀어 넣어.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바늘이 무서운데 어떻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알게 됐어요. 재봉틀 페달을 밟는 힘, 천을 잡아당기는 손의 각도, 실이 천을 통과하는 소리. 모든 게 리듬이 있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지면 바느질도 예쁘게 나왔어요.
반대로 제 마음이 조급하거나 불안하면 재봉틀 소리도 덜컹거리며 삐뚤어졌습니다. 순호가 마음이 급하면 손도 급해져. 천천히 해. 시어머니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어느 날은 밥을 태워서 속상한 마음으로 재봉틀 앞에 앉았는데 실이 자꾸 엉키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남편한테 섭섭한 일이 있어서 울컥한 마음으로 바느질을 했더니 손가락을 또 찔렀습니다. 아, 이게 마음하고 연결돼 있구나.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저는 재봉틀이 단순히 천을 꿰매는 기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만든 옷은 참 예뻤어요. 실밥도 고르고 천도 부드럽게 넘어갔죠. 반대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 뭔가 삐뚤빼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봉틀 앞에 앉기 전에 늘 심호흡을 했어요. 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제야 바늘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곤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바느질은 마음을 닦는 일이니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순호가 오늘부터 내가 손님 받아봐. 예, 저요? 아직 서툰데. 아니야. 이제 충분해. 내 손 봐라. 벌써 바늘 자국도 안 생기잖아. 정말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손가락이 바늘을 피하고 있었어요. 찔릴 것 같으면 저절로 손이 움찔 빠지더라고요. 두근두근. 생전 첫 손님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이 치마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손에 남색 치마를 들고 계셨죠. 아, 네. 어디 한번 볼게요. 떨리는 손으로 치마를 받아들었습니다. 허리 부분이 헐렁해서 줄여야 했어요. 할 수 있어.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돼.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페달을 밟았어요. 드르륵, 드르륵. 익숙한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손은 저절로 움직였어요. 천을 잡아당기고 바늘이 지나가는 걸 눈으로 따라가며 일정한 리듬으로 페달을 밟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손님에게 건네주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 예쁘네. 고마워요, 아주머니.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뭔가를 해낸 거구나. 20살 그때까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시집살이하며 늘 잔소리와 핀잔만 들었는데 누군가 제 손을 거친 물건을 보고 기뻐하다니.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제가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손님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순옥이네 바느질 솜씨 좋더라. 거기 가면 친절하게 해줘. 입소문이 났습니다. 처음엔 동네 아주머니들이 오시더니 나중엔 옆 동네에서도 찾아오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순호가 이제 내 가게를 하나 내야겠다. 예, 제 가게요? 그래. 손님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집 마루에서만 할 순 없잖아. 골목 어귀에 조그만 가게 하나 얻어줄게. 그렇게 해서 22살에 제 이름을 단 작은 수선집이 생겼습니다. 순옥수선. 간판도 없이 그저 유리문에 휘갈겨 쓴 이름이었지만 제겐 세상 어떤 백화점 이름보다 멋져 보였어요. 가게는 정말 좁았습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에 재봉틀 하나, 다리미 하나, 천보관함 하나가 전부였죠. 하지만 그곳은 제 왕국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재봉틀에 앉아 하루를 시작했어요.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손님들이 하나 둘 들어왔죠. 아주머니, 이 바지 단 좀 올려주세요. 할머니, 이 블라우스 소매가 너무 긴데. 아줌마 급해요. 내일 입어야 하는데 지퍼가 고장났어요. 저는 그 모든 주문을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맡겨주세요. 예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정말로 예쁘게 해드렸어요. 단순히 터진 곳을 기우는 게 아니라 그 옷의 주인이 왜 이 옷을 아끼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낡았어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할머니가 가져온 누런 저고리는 아마 딸이 어릴 적에 입힌 옷일 거예요. 아저씨가 가져온 낡은 작업복은 처음 취직했을 때부터 입어온 소중한 옷이겠죠. 그래서 저는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이 기분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늘을 움직였어요. 시간이 흐르며 제 가게는 단순히 옷을 고치는 곳이 아니게 됐습니다. 아주머니, 저 요즘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딸이 시집가고 나니까 자꾸 눈물이 나요. 아들놈이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해 죽겠어요. 손님들은 옷을 맡기며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어요. 저는 재봉틀을 돌리며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가끔은 맞장구를 쳐드리고 가끔은 제 이야기도 들려드렸죠. 저도 그랬어요. 시집살이 할 때 맨날 울었거든요. 그러게요. 자식 키우는 게 어디 쉬운가요? 맞아요. 남편들은 원래 그래요, 뭐. 그러면 손님들은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고, 그래도 아주머니 말 들으니까 위로가 되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제 가게에 오는 건 옷만 고치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걸요. 마음도 함께 기울어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들어드렸습니다. 재봉틀 소리 사이사이로 손님들의 한숨과 웃음이 섞였어요. 그 소리들이 모여 골목을 가득 채웠죠. 어느 날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순호가 너 참 복 있는 애다. 예, 제가요? 그래. 내 손을 거치면 옷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고쳐지거든.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단순히 바늘과 실로 천을 꿰매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잇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재봉틀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재봉틀이었지만 그 위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어요. 웃음도, 눈물도, 기쁨도, 슬픔도. 고맙다, 내 재봉틀아. 재봉틀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드르륵. 마치 대답하듯 재봉틀이 작게 소리를 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의 첫 장이 시작됐습니다. 20살 아무것도 몰랐던 새댁에서 22살 작은 수선집 주인이 되기까지 겨우 2년이었지만 제겐 평생의 방향을 정한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가게에서 40년을 보내게 될 줄, 이 좁은 공간이 제 인생 전부가 될 줄.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아니, 후회보단 감사함이 더 큽니다. 제 서툰 손길을 거쳐간 수많은 옷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들이 모여 지금의 제가 됐으니까요. 재봉틀 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잔잔한 음악이 흐른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만난 특별한 손님들, 그리고 그들이 맡긴 옷 속에 담긴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삶이 터지고 해진 사람들의 이야기, 하지만 결국엔 모두 기워져 다시 일어선 이야기들을요. 조금만 더 제 곁에 앉아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더 따라드릴 테니까요. 30살이 되던 해 제 가게는 골목에서 가장 북적이는 곳이 됐습니다. 아침 6시면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재봉틀을 덮었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하지만 바쁜 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찾아준다는 게, 제 손길이 필요하다는 게, 그게 얼마나 뿌듯한지 아세요? 이 장에서는 제가 만난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들이 맡긴 옷 속엔 각자의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미움도 모든 게 천조각에 배어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제 가게 문을 활짝 열어볼까요? 딸랑딸랑. 손님들이 오십니다. 아줌마, 급해요, 급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온 건 20살쯤 돼 보이는 처자였어요.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 있었죠. 어머, 무슨 일이야? 진정하고 말해봐. 이거, 이 원피스요. 내일 미팅이 있는데 지퍼가 고장났어요. 꼭 이 옷을 입고 싶은데. 그 애가 건넨 원피스를 받아들었습니다. 연한 하늘색 원피스였어요. 천은 좀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한 티가 났습니다. 이 옷이 그렇게 중요해? 네. 이 옷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엄마가 사주신 거예요. 처음으로 제 맘에 쏙 드는 옷이었거든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때 이 옷 입고 나갔다가 처음으로 남자애한테 예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남자애가 내일 만나기로 한 그 사람이에요. 어머, 그래? 순간 제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이 나이에도 설레는 마음은 똑같구나. 걱정 마. 내가 지퍼 완전히 새 걸로 갈아줄게. 그리고 저는 원피스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지퍼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허리선이 좀 헐렁했어요. 고등학생 때 입던 옷이니 당연했죠. 허리도 좀 줄여줄게. 더 예뻐 보이게. 정말요? 얼마예요? 에이, 그냥 해줄게. 첫사랑 만나러 가는데 돈을 받아?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아 그 원피스를 정성껏 손봤습니다. 지퍼를 새 걸로 갈고 허리선을 매끄럽게 줄이고 단추 하나가 흔들리는 것까지 다시 달았어요. 마지막으로 다리미질을 했습니다. 치익.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원피스에서 은은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죠. 아마 그 애가 만나기 전날 빨래를 해놨던 모양이에요. 잘 됐으면 좋겠다. 속으로 빌며 원피스를 접어 비닐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애가 뛰어왔어요. 아줌마, 완전 예쁘다. 진짜 새 옷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오늘 예쁘게 입고 가렴. 네, 정말 감사해요. 그 애가 신나서 달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빙긋 웃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그 애가 다시 가게를 찾아왔어요. 이번엔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요. 아줌마, 저 그 사람이랑 사귀기로 했어요. 어머, 정말 축하한다. 다 아줌마 덕분이에요. 그날 그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너 그 원피스 입었을 때가 제일 예뻤어 라고요. 아이는 깔깔 웃으며 케이크를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진짜 감사해요. 그 케이크 한 조각이 얼마나 달았는지 몰라요. 단순히 설탕 맛이 아니라 누군가의 행복한 시작을 함께했다는 달콤함이었습니다. 순옥 씨,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 어느 날 옆집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어요. 손에 낡은 양복을 들고 계셨죠. 어머,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게 내가 젊었을 때 입던 양복인데 말이야. 금혼시계 입고 싶거든. 할아버지는 양복을 펼쳐 보이셨어요. 진한 남색 양복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색이 바랬고 곳곳에 좀이 먹은 자국도 있었어요. 하지만 천 자체는 고급스러웠죠. 할아버니, 이거 언제 맞춘 거예요? 한 50년 됐나? 신혼여행 갈 때 처음 입었어. 그때 마누라가 너무 좋아했거든. 여보, 양복 입으니까
영화배우 같아요라고 했는데 할아버지 눈가에 웃음기가 돌았어요. 이번 금혼식에 이 양복 입고 나타나면 깜짝 놀랄 거 아냐.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말이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완전히 손봐야 할 것 같은데 시간 좀 걸려요. 괜찮아, 괜찮아. 일주일 있으면 되니까 천천히 해줘. 양복을 받아든 순간 묘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50년의 시간이 담긴 무게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양복을 정성껏 손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좀 먹은 부분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비슷한 색의 천을 구해 안감을 다시 댔습니다. 어깨 부분이 많이 낡아서 심지를 새로 넣고 단추도 하나하나 다시 달았어요. 가장 신경 쓴 건 다림질이었습니다. 치익, 양복주름 하나하나를 살리며 다리미를 눌렀어요. 50년 전 양복의 품격을 다시 살려내고 싶었거든요. 사흘을 매달렸습니다. 양복이 완성됐을 때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온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신혼부부였던 그 시절의 설렘이 양복에서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가 찾으러 왔을 때 저는 양복을 소중히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예쁘게 입고 가세요. 오, 이게 정말 내 양복 맞나? 할아버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순옥 씨, 고맙네. 이거 얼마야? 에이, 됐어요. 대신 금혼식 때 찍은 사진 한 장 주세요. 그래, 그래. 꼭 가져올게. 일주일 후 할아버지가 사진을 들고 오셨어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그 양복을 말끔히 입고 계셨고 옆엔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서 계셨습니다. 마누라가 양복 보더니 그때 생각난다고 막 울더라고. 나도 따라서 울었어. 어머, 그러셨어요? 그래.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날따라 신혼 첫날같이 설레더라니까. 할아버지는 사진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거 간직해줘. 순옥 씨 덕분에 우리 부부가 다시 젊어졌으니까. 그 사진은 지금도 제 가게 벽에 붙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생각해요. 아, 나는 옷만 고치는 게 아니라 추억도 고치는구나. 아줌마, 이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열었어요. 어머, 얘야. 혼자 왔어? 엄마는? 엄마가 바빠서 제가 가져왔어요. 아이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꽃무늬 치마가 나왔어요. 이게 엄마 치마인데 제가 실수로 찢었어요. 아이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어디 한번 보자. 치마를 펼쳐봤어요. 엉덩이 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치마예요. 아빠가 사준 거래요. 근데 제가 치마 밟고 넘어지는 바람에 아이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엄마한테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작은 손을 모으고 애원하는 모습에 제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 아줌마가 말끔하게 고쳐줄게. 엄마도 모를 만큼 예쁘게. 정말요? 정말 괜찮아질까요? 그럼, 아줌마 믿어봐.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그 치마를 들여다봤습니다. 찢어진 부분이 꽤 컸어요. 그냥 꿰매면 티가 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천 조각함에서 비슷한 꽃무늬 천을 찾아냈습니다. 그걸로 작은 나비 모양을 만들어 찢어진 부분에 덧댔어요. 마치 처음부터 디자인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괜찮은데? 다음 날 아이가 엄마와 함께 왔어요. 아줌마, 엄마가 전혀 모르셨어요.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주머니,
사실 저 알았어요. 예, 딸아이가 치마 찢은 거. 근데 애가 혼날까봐 몰래 고치러 온 거 알고 모른 척 했죠. 엄마는 빙그레 웃으셨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이렇게 예쁘게 고쳐주셨네요. 나비 장식까지 달아주시고 오히려 더 예뻐졌어요. 에이, 뭐려. 아줌마 딸이 착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엄마 걱정하는 마음 가진 애니까 잘 클 거예요. 그죠?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정말 착한 아이예요. 모녀가 손을 잡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엄마와 딸의 사랑이란. 저도 딸이 있었지만 워낙 일에 바빠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가서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왜 그래? 그냥 너 많이 사랑해. 갑자기 딸이 어색해하면서도 제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날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며 제 가게는 단순한 수선집이 아니게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었죠. 아주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어머, 그러게.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고 가요. 손님이 아니어도 들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냥 재봉틀 소리 들으러 오신다고 하셨죠. 아주머니네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게 뭔 소리예요? 글쎄요. 재봉틀 소리가 자장가 같아요. 드르륵 드르륵. 듣고 있으면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고 보니 맞았습니다. 저희 가게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바느질을 기다리는 사람, 차 마시러 온 사람, 그냥 수다 떨러 온 사람. 순옥 씨, 요즘 우리 집 며느리가 말이야. 아이고, 그 이야기 나도 좀 들어봐요. 저기요, 아줌마. 저희 집 고양이가 새끼 낳았는데 한 마리 키우실래요? 어머, 고양이? 우리 집은 온갖 이야기가 오가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저녁 무렵이면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순호가 보리차 좀 더 줘. 네, 할머니. 여기 있어요. 저는 재봉틀을 돌리며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웃음소리, 한숨소리, 때론 울음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제 귓가에서 따뜻하게 울렸어요. 순옥이가 있어서 이 동네가 따뜻해. 맞아, 맞아. 순옥이네 가게가 우리 동네 심장이지 뭐.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구나.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는 동안 제 인생은 그야말로 전성기였습니다. 가게는 날로 번창했고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랐어요. 남편도 성실히 일해서 집안 살림이 나아졌죠. 여보, 오늘 수입 좋았어? 그럼요. 손님이 줄을 섰어요. 그래, 우리 마누라 대단하네.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겨울이면 가게 난로에 고구마를 구워 먹었어요. 손님들과 함께 호호 불며 나눠 먹는 그 맛이란. 아주머니, 이 고구마 꿀맛이네요. 그치? 우리 시골에서 보내온 거예요. 봄이면 문 앞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빨간 제라늄이 활짝 피면 가게가 한결 화사해 보였어요. 아줌마, 꽃 예쁘다. 예쁘지? 너희들처럼 예쁘게 피었어. 여름엔 선풍기를 틀고 수박을 잘라 먹었습니다. 재봉틀 돌리다 땀이 뻘뻘 나면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이 천국이었죠. 후, 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더위에 정말. 가을이면 낙엽이 문 앞에 수북이 쌓였어요. 아이들이 와서 낙엽 더미에 뛰어들며 놀았죠. 할머니, 낙엽놀이예요. 어머, 그래. 조심해서 놀아라. 사계절이 바뀌어도 제 가게는 늘 따뜻했습니다. 재봉틀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차 끓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음악이 됐어요. 드르륵, 드르륵, 깔깔깔, 후후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맡기러 왔지만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맡았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듯 그들의 삶도 함께 꿰맸어요. 어떤 옷에는 첫사랑의 설렘이, 어떤 옷에는 50년 부부의 사랑이, 어떤 옷에는 모녀의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바늘과 실을 들었을 뿐인데 어느새 수많은 사람들과 실로 엮여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땐 몰랐습니다. 모든 게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삶이란 게 그렇잖아요. 좋은 시절은 언제나 조용히 지나가고 그제야 아, 그때가 좋았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50줄에 들어서면서 제 인생도 슬슬 올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작부터 풀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다만 제가 너무 바빠서 아니면 보고 싶지 않아서 애써 외면했던 것 뿐이었는지도. 옷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작은 실밥 하나가 툭 튀어나올 뿐인데 그걸 그냥 두면 점점 커져서 나중엔 큰 구멍이 되고 말죠.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이 장은 조금 무거울 거예요. 슬프고 아프고 힘들었던 이야기들이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쯤은 터지고 해지는 법이니까. 그리고 그걸 인정해야만 다시 기울 수 있으니까요.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보, 가슴이 좀 답답한 것 같아. 52살 되던 해 겨울, 남편이 처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병원 가봐요. 감기인가? 아니야, 그냥 좀 쉬면 나을 거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어요. 저도 그랬고요. 평생 건강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은 쓰러졌어요. 여보, 여보. 제품에 쓰러진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죠.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찢었어요. 심근경색입니다. 빨리 오시길 잘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남편은 달라졌어요. 이제 무거운 일은 못해. 푹 쉬어야 돼.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쉬게 되니 남편은 하루하루가 무료했나 봅니다. 집에만 있으니 말도 없어지고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여보, 괜찮아요. 제가 벌면 되죠. 미안해. 남편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평생 가장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아내에게 의지해야 하는 처지가 됐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남편 병원비, 아이들 학비, 생활비. 모든 게 제 손에 달렸어요. 아줌마 얼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손님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울음이 터졌어요. 화장실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힘들다. 너무 힘들어. 남편이 아픈 와중에 큰딸이 사고를 쳤습니다. 엄마, 나 집 나갈래. 뭐?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느닷없이 말했어요. 공부 안 할 거야. 나 미용실에서 일하고 싶어.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는 맨날 일만 하잖아. 나한테 신경도 안 쓰면서 공부하라고만 하고. 딸이 소리쳤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밥만 차려주고 학비만 대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집 나간다는 소리는 하지 마. 싫어.
나 오빠처럼 공부 못해. 엄마 바라는 대로 못 살아. 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얘야, 순이야. 붙잡으려 했지만 딸은 뿌리쳤어요. 그날 밤 저는 딸 방 앞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방 안에는 딸이 어릴 적 입던 옷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손수 지어준 원피스, 손뜨개로 짠 스웨터, 옷은 남아있는데 정작 딸은 없었습니다. 열흘 후 딸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둘래. 그래.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해. 더 이상 막을 힘이 없었어요. 딸은 정말로 미용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밥이라도 챙겨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내가 엄마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매일 들었습니다. 그 즈음 골목 어귀에 새로 생긴 게 있었어요. 대형 세탁소였습니다. 당일 수선, 빠르고 저렴하게, 번쩍번쩍한 간판에 깨끗한 인테리어, 젊은 직원들, 손님들이 하나 둘 그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미안한데 거기가 좀 더 빠르거든요. 저기는 기계로 하니까 값도 싸고. 아줌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요. 다 압니다. 세상이 변하는 거죠. 옛날처럼 구멍가게 수선집을 찾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지만 알아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으면 재봉틀 소리마저 쓸쓸하게 들렸어요. 드르륵, 드르륵. 예전엔 이 소리가 활기차게 들렸는데 이젠 마치 한숨 같았습니다. 순호가 가게 접을 생각 없어?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아직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손님도 없는데 뭐하러. 그래도 이게 제 인생인걸요. 고집이었을까요? 아니면 미련이었을까요? 저는 가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이걸 버리면 제게 남는 게 뭐가 있나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수입은 점점 줄고 지출은 늘어만 갔습니다. 남편 병원비에 딸 미용학원비에 저축했던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밤마다 잠을 못 이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를 바느질로 키워주신 분, 평생 의지했던 분,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순호가, 너 참 고생 많았다.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눈 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렇게 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넋을 잃었어요. 오는 사람마다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떡해요. 재봉틀 앞에 앉을 때마다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손에 힘을 빼. 천이 가라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마음이 급하면 손도 급해져.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옷을 정리하다가 낡은 재봉틀 커버를 발견했어요. 시어머니가 쓰시던 거였죠. 커버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55살 제 인생은 온통 구멍투성이가 됐습니다. 남편은 아프고 딸과는 사이가 멀어지고 가게는 기울고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매일 밤 그 생각만 했어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남의 옷은 그렇게 잘 기웠는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터지기만 하는 걸까요? 어느 날 가게에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어요. 주름이 깊게 패이고 눈가는 푹 꺼지고 입꼬리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언제 이렇게 지쳐버렸을까요?
재봉틀을 보니 그것도 낡아 보였어요. 녹이 슬고 페달이 삐걱거렸습니다. 드르륵, 끼익, 드르륵. 예전처럼 경쾌하지 않았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삐걱거렸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괜찮은데? 많이 힘들지?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할머니, 저, 그래, 그래. 울어. 실컷 울어도 돼.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저는 할머니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처럼요. 할머니, 저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순호가, 넌 평생 남의 옷 기워줬잖아. 이제 내 마음도 기워야지. 제 마음이요? 그래. 옷처럼 마음도 터지는 거야. 근데 옷 기우듯이 마음도 기울 수 있어.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나도 기워야지. 나를 기워야 해.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들어왔어요. 저기, 아직 하세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손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네, 들어오세요. 이게 제 할머니 유품인데요. 구멍이 나서 여자가 꺼낸 건 오래된 손가방이었습니다. 가죽이 닳고 닳아 윤기도 없었어요. 할머니가 평생 쓰시던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물려주셨는데 버릴 수가 없어서요. 여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방을 자세히 보니 손잡이 부분이 찢어져 있었어요. 고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워낙 오래돼서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제 마음도 엉망인데 남의 물건을 고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자의 눈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여자가 돌아간 후 저는 그 가방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할머니 유품이라 문득 시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런 가방을 들고 다니셨죠. 그 가방은 어디 갔을까요? 아마 제가 버렸을 거예요. 나중에 정리할 때. 미안해요, 어머니. 가방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가방을 고치는 건 어쩌면 시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어머니, 제가 잘 고쳐볼게요. 손가락에 골무를 끼고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찢어진 손잡이를 꿰매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모든 것은 기울 수 있어.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옷도 가방도 그리고 마음도 모두 기울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가방을 다 고치고 나서 재봉틀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렸어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톡, 톡, 톡. 마치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떡하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병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딸과는 말도 없고 가게는 문 닫을 지경이고 포기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손을 보니 아직도 바늘을 쥐고 있더라고요. 굳은 살이 박힌 이 손, 평생 바늘을 잡아온 이 손. 아직은 아니야.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칠 거예요. 비가 그친 후엔 햇살이 나겠죠. 그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옷을 기우듯 마음도 한 땀 한 땀 기워가며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제 인생도 그랬어요. 긴 밤이 지나고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56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지나며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은 옷과 같다는 것. 터지고 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기워내느냐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가 기워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바늘을 들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 마지막 장에서는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어떻게 마음의 구멍을 메웠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한 반전은 없어요. 기적도 없었고요. 그저 한 땀 한 땀 천천히 기워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진실된 여러분께도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을 열어볼까요? 할머니 가방을 고치던 그날 밤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을 고치기 전에 나부터 고치자.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해가 뜨기 전이었죠. 가게로 가서 혼자 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시간, 세상이 숨을 죽이고 있는 시간. 재봉틀 앞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지금 뭐가 아픈 걸까? 천천히 제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남편 걱정, 딸에 대한 미안함, 가게에 대한 불안,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모든 게 엉킨 실뭉치처럼 복잡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야지. 눈을 뜨고 공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남편 병원 규칙적으로 모시고 가기. 딸에게 먼저 말 걸기. 가게 정리하고 청소하기. 몸 건강 챙기기. 하루에 한 번은 웃기. 작은 것들이었어요. 거창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순호가 오늘부터 한 땀씩 기워보자.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날부터 남편을 매주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전에는 바빠서 시어머니께 맡기거나 혼자 가시게 했었는데 이젠 제가 직접 함께 갔어요. 여보, 내가 갈게.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요. 같이 가요. 병원 가는 버스 안에서 우린 나란히 앉았습니다. 얼마 만에 둘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봤을까요? 10년? 20년? 날씨 좋네요. 그러게. 어색했어요. 부부인데 무슨 할 말이 없어서. 하지만 그 어색함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남편을 기다리며 저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거렸죠. 살아있다는 게 좋은 일이구나. 검사가 끝나고 남편과 병원 앞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여보, 떡볶이 먹을래요? 떡볶이? 네. 우리 연애할 때 여기서 자주 먹었잖아요. 남편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랬지. 그때 넌 떡볶이에 계란 꼭 넣어 먹었지. 기억하세요? 그럼. 다 기억하지. 우린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계란도 2개 추가했죠. 후루룩, 후루룩. 매콤한 떡볶이를 먹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아파서. 무슨 말씀이세요?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잖아.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우리 같이 아픈 거예요. 당신만 아픈 게 아니라 나도 아팠어요. 근데 이제 같이 낫자고요. 남편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소. 그날 이후 남편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개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여보, 그거 내가 할게요. 아니야. 나도 뭔가 해야지. 그냥 놀고만 있으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 남편의 웃는 얼굴을 본 게 얼마만인지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메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딸 문제는 더 어려웠어요. 이미 사이가 멀어진 후였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낳은 딸인데 어느 날 저녁 딸이 미용학원에서 돌아왔을 때 말을 걸었습니다.
순이야,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바빠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딸이 잠시 망설이더니 주방에 들어왔어요.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댕그랑댕그랑 울렸죠. 엄마, 응? 저 미용사 되고 싶어요. 진짜로.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공부해라, 그걸로 뭐 먹고 사냐, 이런 소리 했겠죠.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그래,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해. 정말요? 응. 엄마도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니까 알아. 손에 기술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딸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엄마, 나 엄마 실망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 길을 찾은 거지, 뭐. 그날 밤 딸과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용학원에서 배운 것들, 친구들 이야기, 앞으로의 꿈. 엄마, 나중에 미용실 차리면 엄마 머리 공짜로 해줄게요. 어머, 그래. 그럼 엄마가 파마 매일 하러 가면 어떡해? 에이, 그건 안 돼요. 우린 깔깔 웃었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웃어봤을까요? 아, 이게 뭐냐구나. 가슴 한구석이 또 메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 딸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가게 문제를 해결할 차례였어요. 어느 날 딸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가게 좀 바꿔보는 거 어때요? 바꾼다니? 요즘은 옛날 감성이 인기래요. 레트로라고 옛날 거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 많대요. 그게 무슨 엄마 가게처럼 오래된 수선집이 요즘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어요. 딸의 말이 신기했습니다. 낡은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일단 가게를 깨끗이 정리하고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고. 인스타그램? 네. 요즘은 다 SNS로 홍보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날부터 딸과 함께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먼지 쌓인 천들을 빨고 낡은 재봉틀을 닦고 벽에 예쁜 사진들을 붙였습니다. 엄마, 여기 시어머니랑 찍은 사진 걸어요. 스토리가 있어 보여요. 이것도 걸까? 네. 그리고 엄마가 수선하는 모습도 사진 찍어서 올릴 거예요. 딸이 신나서 이것저것 꾸몄어요. 며칠 후 가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깨끗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나는 공간. 와, 엄마 가게 완전 예쁜데? 그치? 근데 손님이 올까? 걱정 마요. 제가 홍보할게요. 딸이 만든 인스타그램에 가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40년 전통 수선집, 마음까지 기워드립니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젊은 손님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여기 인스타에서 봤는데요. 청바지 수선 되나요? 네, 물론이죠. 그 손님이 수선한 바지를 다시 인스타에 올렸고 그걸 본 또 다른 손님이 왔어요. 여기 정말 잘하신다며요? 할머니 손길이 최고예요. 기계로 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하나 둘 찾아왔어요. 빈티지 옷을 고치러 오기도 하고 할머니 유품을 수선하러 오기도 했죠. 아주머니, 이거 제 할머니가 입으시던 한복인데 제가 입고 싶어요. 어머, 그래. 아주머니가 예쁘게 고쳐줄게. 손님들이 다시 늘어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옷을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걸. 어느 날 이혼한 젊은 엄마가 아이 옷을 들고 왔습니다. 아줌마, 이거 제 딸 옷인데 전 남편이 사준 거예요. 딸이 좋아해서 못 버리겠는데 너무 낡았어요. 옷을 보니 곳곳이 해졌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는 해진 부분에 알록달록한 천 조각들을 덧댔어요. 마치 조각 이불처럼요. 아이가 자라면서 생긴 추억을 이렇게 덧대는 거예요. 아빠와의 기억도, 엄마와의 새로운 날들도 다 여기 담기는 거죠. 그 엄마가 울먹였습니다. 아줌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누빔이 생각났어요. 해진 천 위에 튼튼한 실을 촘촘히 덧박아서 더 질기고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 인생도 그렇다는 걸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아픈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지혜를 덧대는 것. 실패를 경험으로, 미움을 용서로, 슬픔을 깨달음으로 한 땀 한 땀 누비면 오히려 더 튼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손엔 주름이 더 깊어졌어요. 허리도 자주 아프고 눈도 침침해졌죠. 하지만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프지만 우린 함께 산책을 다녀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걷죠. 여보, 저 꽃 예쁘다. 그러게. 우리 나이에도 이런 게 보이는구먼. 딸은 미용사 자격증을 땄어요. 이제 동네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쌓고 있죠. 엄마, 오늘 손님한테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딸 잘하네. 가게는 예전만큼 바쁘진 않지만 꾸준히 손님이 옵니다. 젊은 손님, 나이든 손님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요. 어느 날 처음 왔던 그 여자애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줌마, 저 기억하세요? 하늘색 원피스 고쳤던. 어머, 그럼. 기억하지. 어떻게 됐어? 그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임신했어요. 여자는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때 아줌마가 고쳐준 원피스,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나중에 딸이 크면 물려줄 거예요. 어머, 그렇게 아껴주니 고맙네. 아줌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진짜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 요즘 가끔 재봉틀 앞에 앉아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어떤 옷이었을까? 20살 때 시작한 새 청 같았다가 30에 화려한 무늬가 생겼다가 40엔 빳빳하게 풀을 먹었다가 50에 구멍이 나고 해졌다가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이 옷은 누더기는 아니지만 완벽하지도 않아요.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보이고 색도 바랬고 구겨진 곳도 있죠. 하지만 그게 제 인생입니다. 새 옷처럼 매끈하진 않지만 그 어느 옷보다 저한테 딱 맞는 옷. 아픔을 경험으로 기웠고 실패를 지혜로 덧댔고 눈물을 용서로 누볐고 그렇게 만든 제 인생이라는 옷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품입니다. 순호가 뭐 생각해? 남편이 보리차를 따라주며 물었어요. 그냥 우리 인생 생각. 인생? 응. 우리 참 많이도 기웠다. 그치? 그러게. 터지고 해지고 난리도 아니었지. 근데 있잖아. 그래도 괜찮았어. 함께여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 있어서 다행이야. 우린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20살 때만큼이나 환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생은 길다가도 짧고 짧다가도 깁니다. 살다 보면 터지고 해지는 게 당연해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구멍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감추기만 할 건가요? 아니면 용기 내서 바늘을 들 건가요? 저는 바늘을 들었어요. 서툴렀지만 한 땀 한 땀 기웠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기운 곳이 오히려 더 튼튼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구멍이 있나요? 자식에게 섭섭해서 생긴 구멍,
배우자에게 상처받아 뚫린 구멍, 친구가 떠나고 난 뒤의 구멍. 괜찮습니다. 구멍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 천천히 기워보세요. 지혜라는 실로, 용서라는 천으로, 사랑이라는 바늘로. 한 땀 한 땀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기워낸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품이 될 겁니다. 오늘도 저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 소리가 골목에 울립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소리는 변함없어요. 손님이 들어옵니다. 아주머니, 이거 좀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어디 한번 볼까요? 옷을 받아들며 저는 물어봅니다. 이 옷, 특별한 사연 있어요? 네. 돌아가신 엄마가 입으시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아주머니가 정성껏 고쳐드릴게요. 엄마 마음도 함께 기워서요. 손님이 환하게 웃습니다. 저도 웃으며 재봉틀 앞에 앉아요. 바늘에 실을 깨고 천을 펼치고 페달을 밟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이 소리가 들리는 한 저는 살아있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누군가의 옷을 기우면서 동시에 제 마음도 기우고 있습니다. 예순이 넘은 지금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더 기워야 할 옷들이 많고 더 나눠야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제게는 바늘이 있고 실이 있고 무엇보다 기우는 법을 아니까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에도 바늘이 쥐어져 있어요. 다만 아직 못 봤을 뿐이죠. 이제 그 바늘을 보세요. 그리고 한 땀 떠보세요. 처음엔 서툴고 어색하겠지만 괜찮아요. 계속하다 보면 손이 기억합니다. 어느새 여러분도 인생 수선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재봉틀 소리가 점점 밝아지며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듯한 음악이 흐른다. 오늘도 당신의 깊은 주름을 존경합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바로 당신이 기워낸 인생의 흔적이니까요. 터진 마음도 기워 입으면 세상에 하나뿐인 명품이 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인생 책방, 은퇴한 수선사 김순옥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인생은 옷 같아요. 터지고 해지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기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새 천을 덧대면 티가 나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구멍의 모양대로 기워야 예뻐요. 인생도 그래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기우는 작은 실랑가닥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한 땀 기워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고맙고 혹시 제 이야기가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조심스럽게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손길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